1987년 11월 22일 일요일 밤, 시카고 시민들은 평소처럼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더니 기괴한 가면을 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웃고 중얼거리고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왜 거기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1987년의 미국은 아날로그 방송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TV 신호는 거대한 송신탑에서 공중을 타고 각 가정의 안테나로 전달되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의 흐름은 오직 방송국만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8초였습니다. 맥스 헤드룸은 1985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가상의 TV 캐릭터였습니다. 기업과 미디어 권력을 비꼬는 말을 쏟아내는 AI 앵커라는 설정으로 당시 미국에서도 드라마와 광고를 통해 친숙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하필 이 캐릭터의 가면을 골랐다는 사실, 그 선택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9시 14분, WGN-TV의 스포츠 뉴스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앵커가 말을 이어가던 중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고 몇 초간의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맥스 헤드룸의 가면을 쓴 인물이 화면 가득 등장해 몸을 앞뒤로 흔들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WGN 방송국의 엔지니어들은 즉시 화면을 되돌리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침입은 약 28초 만에 갑자기 끊겼고 정규 방송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방송국은 혼란에 빠졌고 시청자들은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이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WGN 사건으로부터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밤 11시 15분, 이번에는 공영방송 WTTW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드라마 닥터 후가 방영되던 그 순간 화면이 또다시 찢겨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침입자도 달랐고 지속시간도 달랐습니다. 약 90초, 훨씬 길었습니다. WTTW 화면 속 그 인물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중얼거리고 흥얼거리다가 코카콜라 캔을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고 후반부에는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누군가가 파리채로 그의 엉덩이를 내리쳤습니다. 배경에는 물결치듯 흔들리는 금속판 같은 것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음성은 심하게 왜곡되어 무슨 말인지 거의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직후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기술적 난이도였습니다. 이 같은 전파 납치를 시행하려면 UHF 대역의 고출력 송신기와 정밀하게 조율된 주파수 장비가 필요했고 목표 방송국의 신호 타이밍과 주파수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기술 수준으로 이 장비들이 완전히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실제로 운용하려면 방송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배경의 물결 모양 금속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추적하려 했습니다. 또한 영상의 음성 패턴과 가면의 소재, 그리고 카메라의 화질을 분석하며 범인의 윤곽을 좁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결정적인 단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FBI도 가세했습니다. 전파 납치는 연방법 위반이었기에 당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가장 큰 장벽은 기술이었습니다. 1980년대의 신호 추적 기술은 극도로 제한적이었고 이동식 장비를 사용했다면 실시간으로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FCC의 한 관계자는 당시 언론의 범인이 이 수사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는 결국 수개월 만에 사실상 미결 상태로 정리되었습니다. 어떤 혐의자도 체포되지 않았고 어떤 증거도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파일은 닫혔지만 의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범인에 대해 제기된 첫 번째 가설은 방송업계 관계자가 연루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방송국의 주파수와 송출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 고출력 장비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다는 점은 내부 지식의 존재를 강하게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국은 방송업계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각은 이것이 일종의 반문화적 미디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는 기술과 저항 문화가 충돌하던 시대였고, 일부는 방송망을 특정 집단이 독점한 공공의 공간으로 인식했습니다. 맥스 헤드룸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미디어와 기업 권력을 풍자하는 존재였기에 그 가면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영상 어디에서도 명확한 정치적 선언이나 서명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기되는 추측은 소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이었을 것이라는 설입니다. 영상에 최소 2명이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장비 조작과 현장 연출을 동시에 수행하려면 역할 분담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에서입니다. 이들이 단순한 도발로 시작했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설도 모든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수수께끼입니다. 전문가 집단이라면 왜 메시지를 알아듣기 어렵게 왜곡했을까요? 아마추어라면 어떻게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메시지가 있었다면 왜 2번 모두 내용이 그토록 불분명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날 밤이었을까요? 물음표들은 37년이 지난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오히려 전설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아마추어 탐정들이 영상의 모든 프레임을 분석했고 음성을 복원하려는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수십 개의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어느 것도 확신으로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맥스 헤드룸 사건은 미국 방송 역사상 미해결로 남은 가장 대담한 전파 침입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시각에서 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전파 납치 그 이상의 무언가로 읽히기도 합니다. 미디어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던 시대에 이름도 얼굴도 없는 누군가가 그 독점의 채널을 순간적으로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저항이었는지, 예술이었는지, 아니면 순수한 도발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알 수 없음이 이 사건을 지금까지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장비를 조작하던 그 손이 지금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37년간 수많은 사람이 그 물음을 품었지만 아직 누구도 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맥스 헤드룸의 가면 뒤에서 그 물음은 지금도 깜박이고 있습니다.